오늘 향기로운 만남 아로마는 시의 향이 가득한 만남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30개에 가까운 언어로 번역돼 세계 문학의 중심에 서 있는 작가 고은 시인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이 나이라는 숫자가 무색하게 오히려 어린 제가 선생님을 뵙고 더 이 기운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찾은 이 시카고라는 도시는 어떤 시상을 떠올리게 합니까? 시카고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미국 시인들이 많이 노래했고 또 이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시인들이 살았고 그런 도시입니다. 이 일대는 대평원이고 그래서 농업이 중심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20세기 특히 초반에 아주 장엄한 그 농업 생산물이 모였다가 또 그것이 또 흩어지고 하는 그런 이 곡식의 그야말로 집산 그런 지대였죠.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스스로 또 자신들의 존엄성을 위해서 대학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그래서 시카고라고 하는 이 도시 환경은 세계 여러 나라 이 건축가들이 한 번씩은 순례하는 그런 이 건축에 또 이 긍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그에 못지않게 이를테면은 칼 샌드버그 같은 그 좋은 시인들이 시카고를 노래를 했었고 또 1900년대에도 후반에도 아주 좋은 작가인 솔벨로도 이 시카고 대학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랬었죠. 나는 이번에 이곳을 방문한 게 4번째쯤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왔었고 그때 저 미시간 호수의 기슭의 그 공원에서 잔디밭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한참 동안 쉬기도 하고 그런 기억도 있고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간 기억도 있고 그런데 그 뒤로는 늘 행사만 하고 돌아가고 있었죠. 10몇 년 만에 모처럼 이번에 여기 시카고에 있는 그 포에트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초대를 해 주셔서 이번에 왔습니다. 와서 또 그 행사를 마쳤고 또 시카고 국립도서관에서 미국 시재단이 주최한 신앙송회 가운데 고 씨는 수자나 송앵커와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시를 교독했습니다. 시의 한 구절과 한 구절 사이의 비인대를 그제도 그의 쓴날에도 얻어보려고 안 나오는 젖바라대며 이 꼭지 저 꼭지 배고픈 아기 주둥이로 파고들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의 어느 기석 저성의 어느 기석 아니 밑도 끝도 모르는 우주 무궁의 어느 간역에 대고 한마디 말씀이여 한마디 말씀과 말씀 사이에 지연이시여 애면 글면 구결해 오기를 언 50여 년에 이르렀습니다. 고은 시인은 특유의 솟구치는 낭시로 청중의 마음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What I thought was really beautiful was just how passionate he was when he spoke. You know, when you see him just speaking, when he's talking about his poems, he's so soft-spoken and gentle, but the force and the passion he has when he's speaking just shows you just how magnanimous his poetry is. And it reaches people and it touches people, and I thought it was really great.
He has a singular voice, but he also speaks with humanity and universality, which I think is very important. His poetry invites people to learn more about Korean culture. Pray that my poetry would cry like his poetry, 1/1000th of that he sings his poetry, and I just was so impressed. Even without the translation, he touched my heart. 이 시카고 공립도서관에서 열린 시 낭송회에서 선생님께서 직접 시 낭송을 하셨죠. 그걸 듣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고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힘과 표현이 솟구치는 낭시를 하셨는데 늘 그렇게 읽으십니까? 이게 뭐 늘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뭐 다 그걸 또르르 하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장에 가면은 현장의 진실과 내 진실이 이제 만나는 장소이니까 이렇게 서로 진지하고 또 서로 심장에 있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 체험을 하게 되죠. 다행히 어제 비도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중들이 많이 와 주셔서 내 시를 들어주고 그럴 때 또 나 역시 또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의 열정적인 그 낭시가 그 감동을 배가시키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어제도 읽으셨던 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가 참 마음에 드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도 비교적 좀 덜 난해하고 해서 좋습니다. 좀 어설프겠지만 제가 감히 한번 읊어서 저희 시청자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쁨,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디선가 누가 생각했던 것, 울지 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디선가 누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울지 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디선가 누가 막 생각하려 하는 것, 울지 마라.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세계에서, 이 세계 어디에서 나는 수많은 나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수많은 남과 남으로 이루어졌다. 울지 마라. 네, 이런 시인데요. 저 나름대로 이해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어떤 더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습니까? 그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작품에 대해서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언제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게 이제 감감하죠. 근데 이 시는 이제 내가 뭐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나가 있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내 생각이 다 있고 과거라는 시간과 다 있고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다른 공간에서의 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있는 진실들이 지금의 현재의 나와 이렇게 또 만나 있고 이런 점에서 나에 대한 끊임없는 확대와 또 세계가 또 나에게 끊임없이 또 개입해서 나 자신으로 이렇게 육화되는 것 이런 걸 아마 노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지네요. 그래서 내 몸도 이게 뭐 어찌 내 몸이라고 내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세계의 여러 요소들이 나에게 종합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건 또 나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선 이렇게 둘이 있고 또 바깥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과 연결될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것 뭐 이런 존재의 그 무한한
대한 그런 무슨 깨달음이라고 할까 그런 게 아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럼 혹시 시를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 내서 읽는 것에서도 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근대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활자를 통한 그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되게 책을 통해서 시를 읽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시의 역사로 보면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랜 동안 농업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논과 밭에서 일하고 여기도 뭐 밀밭에서 일해가지고 곡식들이 이리 모이고 이런 곳인데 이런 농업도 사실은 우리 인류사로 보면 아주 미미한 아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듯이 시를 이렇게 활자를 통해서 이 활자와 나 혼자와 이렇게 만나는 둘이 만나는 이런 그 시의 관계 이건 얼마 안 돼요. 이전에는 전부 소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서정시, 서사시 전부 다 이렇게 그 하프를 이렇게 뜯어가면서 이렇게 현악기를 이렇게 퉁기면서 이야기를 길게 맨날 며칠을 이어가고 또 이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번갈아서 이어가고 해서 뭐 한 달, 두 달간은 긴 이야기 시도 있고 또 인간의 희로애락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서정시 같은 것도 짤막한 이렇게 그 소리를 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전부 이 음악 행위였죠. 이게 우리도 이 시조 또 옛날 고대 향가 여요가 고려 가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음악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근대 문명이 들어온 20세기 초에 와서 활자로 시조가 적히고 시가 적히고 새로운 형식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시집은 시는 시집을 통해서 읽고 활자를 통해서 읽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 소리로 시를 이렇게 그 시의 행위가 지속되는 것이 아마 시의 본래 얼굴일 것입니다. 1950년대 그 폐허 영년의 시절 하염없는 떠돌이였던 나에게는 전쟁 이후 여기저기 남겨진 마침표가 뜻밖에도 구원이었습니다. 한마디 말 끝의 가문점의 거룩함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이따금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시에 마침표를 자꾸만 찍고 싶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 나의 시는 강물 기슭의 맴도는 물인 듯이 먼 길 앞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어떨결에 강물 한복판으로 나아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의 시에는 마침표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의 구원은 너무 해진 신발처럼 무효였습니다. 마침표 없는 희만이 한편의 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시로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불빛 쫓아내며 그것으로 사물과 사물의 배후를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운행은 나의 시 이전에도 이미 단 하나의 마침표 따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마침표 없는 나의 시야말로 어쩔 수 없는 운행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영혼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밖에는 모든 자각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시가 날마다 떼지어 날아오르는 새대로
떼지어다리 않는 새대로 다른 시인들의 시들이 되는 날들인 것을 꿈꾸었습니다. 오, 새벽의 푸른 빛이란 얼마나 숨찬 찰나의 음역입니까? 그러나 오늘 하루가 수많은 지난 날들의 지칠 줄 모르는 강물로 흘러가며 나의 시는 내일도 모레도 마침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150권의 저서 가운데 70권이 시집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짧은 시는 어떤 시인가요? 한 줄짜리도 있고 또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대에는 아주 긴 서사시가 있죠. 특히 그 유라시아의 중앙아시아 일대 그 산악지대는 일주일 혹은 열흘 이렇게 가야 이게 서사시가 맞춰집니다. 한 편이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지치면은 다른 사람이 번갈아서 그 뒤를 이어서 가고 이래서 이렇게 몇 날 며칠 이어가다가 딱 끝나고, 실제로 나 역시 몽골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그 초원에 거기 뭐 마을도 없고 초원이니까 거기 이제 게르가 있죠. 그 유목민들 사는 그 임시 천막 그 집 게르인데 그 안에 이제 같이 지내는데 하룻밤 내내 거기 그 목동에 어른 하나가 있는데 옛날 그 서사시를 쭉 밤새도록 낭독하는 걸 참으로 안 자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태백 다 하고 아침에가 저 동쪽 지평선에서 팍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딱 끝나. 철야해서. 그리고 그때 이제 끝난 것을 기념하는 술을 같이 거기서 마시면서 해가 떠오를 때 마신 적이 있었는데요. 내 시도 그렇게 일주일을 읽어야 끝나는 아주 긴 시도 있습니다. 책이 여러 권으로 네.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주 한 줄짜리나 혹은 두 줄짜리가 짧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극소에도 있고 띠끌에도 있고 또 하늘같이 큰 공간인 또 극대화된 그런 데도 또 가 있고 그런 셈이죠. 예. 그럼 1986년에 발표를 시작하셔서 2010년에 그 30권으로 완간을 하신 만인보. 예, 작품 수가 총 4,001편이라고 하는데 대단한 작품인데요. 이 연작 시집 만인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거는 사실은 실제로 만 사람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내인 이성화 교수가 그거는 탐욕 같다. 그렇게 많이 숫자를 이렇게 헤아리지 말고 그냥 그 절반쯤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충고를 아내가 해줘서 그 아내 말 순종해서 이렇게 만 사람까지는 안 갔는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되게 많은 거를 만자를 붙이죠. 또 세계의 나라를 만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만국도 국기들이 막 여러 나라 국기가 이렇게 펄럭이면 만국기가 펄럭인다. 그리고 사람도 많으면 만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쪽 그 아랍 쪽에서는 왜 그 아라비안 나이트 아시죠? 그 세라자데라는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끝내고 하룻밤 지나면 왕이 죽여요. 그래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1000일 동안을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1000일이라는 것도요, 꼭 1000을
이렇게 숫자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처럼 많은 양을 말할 때 천이라고 쓰거든요. 아랍에서는. 그런 그 단위로는 이제 만인보가 이제 이렇게 틀리지 않은 제목인데요. 실제로 그거를 썼다면 80년대 썼으니까 그것만 집중했으면 80년대 안에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하고 또 좀 쉬었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래 지나서 2년 전에야 이제 몇십 년 만에 이제 30권이니까 꽤 깁니다. 이렇게 그 완성, 세상과 내가 할 때 30권으로 마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켜서 30권 마치고 이렇게 국제 심포지엄도 하고 또 외국 그 평론가나 또 동료 시인들이 한국에 와서 만인보에 대한 그 발제도 하고 기조연설도 해주고 그래서 마쳤죠. 그런데 이것의 일부는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현대 고전으로 정부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중고등학교 교재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서 그걸 청소년들이 배우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내 뜻과 상관없이 고온 하면 만인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나는 그렇게 원하지도 않지만 무슨 대표적인 것처럼 만인보가 그렇게 행세를 하고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이 국위선양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이 한 줄의 시를 갈구하는 시인의 마음이 저는 잘 헤아려지진 않습니다. 시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파고 들어서 찾으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요, 일정한 틀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지가 오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그들에게 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늘 이렇게 새기고 이렇게 조각가가 작품을 이렇게 막 끊임없이 밤낮으로 새기고 또 딱따구리가 밤에 이 나무를 밤새도록 찍고 부리를 찧어대고 하는 그런 행위도 있겠죠, 나에게. 또 그렇지만 또 그냥 저 나무 잎새들 낙엽이 이렇게 춤추면서 떨어지죠, 바람 불 때. 그렇게 해도 또 시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불쑥 이렇게 뜻밖의 아주 저 하늘에서 그렇게 나한테 오는 번개처럼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슨 이렇게 미풍처럼 오고 어떤 때는 태풍처럼 오고 그러니까 일정한 틀로 시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네. 자기 뜻대로 와요. 나도 내 뜻대로 또 만나고. 산은 산이라고 물은 물이라고 대응이 노래하였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라고 대응이 노래하였다. 밥 먹어라. 밥 먹었으면 똥 내놔. 1933년에 출생하셔서 58년에 등단을 하시면서 이 한국 현대사 한복판에서 문학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시인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내가 본래 이제 이 세상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우리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인연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우연히 튀어나온 거죠. 그런 것처럼 나는 이제 한국전쟁이 난 직후
우리 국토는 폐허였습니다. 무슨 온전한 집이 한두 채가 남아있는 거 별로 없고 그냥 잿더미고 벽돌더미고 그냥 시체 널브러지고 이런 곳이었는데 어떻게 언제부턴가 거기서부터 내가 시인으로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거의 우연으로 이렇게 시인이 됐습니다만은 시인이 된 얼마 동안은 아주 황홀했죠. 내가 내 존재의 이유로 시를 존재의 이유로 삼고 있구나 해서 늘 자기 자신의 삶이 막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기쁨으로 늘 이렇게 색이 칠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 일상화돼서 뭐 누가 저기서 일하듯이 또 누가 저기서 쉬듯이 또 뭐 밭에서 일꾼들이 일하고 공장에서 제품 만드는 공장 사람이 있듯이 나도 시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숨도 쉬기도 하고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라고 하면 왠지 좀 어렵고 거리가 느껴져요. 특히 과거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한테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떻게 하면 좀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우선 이게 나는 이 시민 생활이 하도 이렇게 삶에 지쳐 있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참 벅차고 또 직장에 대한 그 불안도 끊임없이 일고 있고 그래서 뭐 이 삶의 어떤 그 강박에 에워싸여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많이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떤 극한에는 반드시 시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벅찬 생활의 틈 속에 시와 만나는 시간도 많이 갖고 시가 뭔가 그게 여기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자기 몸에 담는 그런 삶이 보통 시민 생활의 한 구석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나는 그 시민들에게 하나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기 같은 걸 써보라고, 일기. 이 학교 때 뭐 글짓기라든지 그런 것 좀 하고 국어 시간에 국어 좀 배우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 언어 생활을 아주 그냥 거기에 끝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개척해서 언어 생활을 너트넓혀야 되고 깊이화시켜야 되고 이렇죠. 그럴 때는 자기 내면이 무슨 기록을 이렇게 하고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은 되니까 이제 시도 일기에다 쓰기도 하고 또 무슨 하루 지낸 기록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하고 이런 그 쓰는 이 습관 이거를 생활 속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쓰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계산기 합산만 하는 걸로 그냥 생활하고 말죠. 그러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사람 노릇이 아니죠. 지금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 생활이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할 궁극적인 조건이 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시인이니까 시를 세상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 이전에 세상이 시를 먼저 자기에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만 느끼지 않고 하루에 한두 줄이라도 뭔가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 일기부터. 네,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오늘 대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은이라는 시인은 누굽니까? 그래, 참 모르겠네. 네. 어떻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신다면? 좀 알면 좀 가르쳐 주시죠. 모르겠어. 네.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선생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하면서 오히려 많은 배움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시 세계를 엿보면서 이 시의 울림과 향기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만남 정말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